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다음 주가 6월인가 했더니 벌써 내일이 6월이더라고요. 1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하루하루 너무너무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퇴사를 한 지가 일주일이 됐고 요번 주에 이제 다시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데요. 새로운 직장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요즘 다시 잠을 잘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비운 뒤 사무실에 올라오는데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불이 가장 많이 나는 계절은 봄입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혹시 집에 불이 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금년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저희 집에 이제 불이 났었어요. 그 세탁기 건조기 이쪽 뭐라 그러죠? 익스텐션에다가 저희가 베란다에다가 뒀었는데요. 거기서 스파이크가 튀면서 다행히 정말 불을 빨리 진압해 주셔서 큰 불이 나진 않았는데 저희 이모님이 이제 손이 다치시고 세탁기 건조기를 다시 새 걸로 바꾸고 유리창도 깨지고 막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세탁기와 건조기는 동시에 돌리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동시에 돌리지는 않았는데요. 동시에 돌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익스텐션이 아니라 워낙 뭐라 그러죠? 돼지코에다가 그냥 벽에 있는 거에다가 잘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콘센트를 보시면 돼지코가 연결된 선이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돼지코랑 이렇게 90도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90도로 되어 있는 거는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가전제품을 사용을 하실 때도 이렇게 90도로 꺾여져 있는 콘센트들은 되도록이면 바로 뭐라 그러죠? 벽에 있는 그 콘센트에다 바로 연결을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익스텐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저희 집 같은 일이 없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밑에 불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딸기팔공님, 대구랭커님, 안남주님, 그리고 크롱브랜드님 모두 안녕하세요. 우아클님 오늘도 오셨네요. 우아클님은 저희 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할 일을 하라고 말을 했는데 엄마 말을 안 듣고 있군요. 네. 오늘 우리 아이를 위한 항생제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몇 편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생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항생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원래는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잠시 이제 제약회사에서 1년 근무를 하기 전에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조금 큰 분만병원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선배님들 병원에서 혹시 갑자기 대진이가 필요할 때 이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진료를 했었는데, 네, 저희 딸이 숙제를 다 했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엄마들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항생제 좀 처방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생제요? 왜요? 했더니 저희 아이가 감기가 안 나니까 항생제를 좀 처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엄마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들이 감기 걸려서 왔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같이 오셨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신도 이제 감기 기운이 있으시다고 약을 달라고 하시는데 다른 병원 갔더니 항생제를 2종류를 주던데 그렇게 2종류를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항생제 소비율이 높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항생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또 거꾸로 항생제는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양을 필요한 종류를 그다음에 필요한 기간만큼 정확히 사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남용을 하게 되고 감기 있다고 조금 감기 기운 있다고 항생제 먹고 감기 기운 있으니까 항생제 2개 드시고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슈퍼박테리아, 정말로 그러한 세균에 감염이 됐을 때는 나중에는 정말 입원을 해서 정말그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듣지 않고, 혹은 정말 심한 경우에서는 쓸 약이 없을 경우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딸기님 수술이 이틀 뒤시라고요. 제가 세브란스에서 나와서 뵐 수가 없지만 정말로 잘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톤킴님, 항생제는 변비약으로. 네, 그 항생제 중에서 변비약, 설사가 부작용인 약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오늘은 말고 다음번에 다른 얘기를 할 때 같이 얘기를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요즘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아그라도 원래는 혈압약으로 개발이 됐었는데 부작용을 다르게 이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정말 유행하는 싹센다 있잖아요. 그 살 빼는 주사도 어떻게 보면 원래는 당뇨 조절로 개발을 했었는데 부작용이 살이 많이 빠지는 것, 이런 식으로 정말로 우리가 약을 사용하려는 원래 목적보다는 부작용이 더 유명해져서 다른 그 인디케이션, 적응증으로 약을 처방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죠. 근데 꼭 항생제 때문에 설사를 할 수도 있지만 변비약으로 항생제를 드시면 정말 안 되십니다. 멍멍개님, 중학생 시절에 신유신염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저 레지던트 때만 해도 요로 감염이 있거나 그럼 무조건 입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씩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항생제 주사를 맞으셨다고. 근데 맞습니다. 가끔 가다가 특히 이제 정맥으로 들어갔을 경우에서는 토하거나 메스껍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 약들도 있어서 늘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부작용인데요. 그게 무슨 약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서 나중에 또 이제 요로 감염이랑 이쪽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리안님, 콜레스테롤 약은 평생 드시는 거는 아니고요. 콜레스테롤 약은 실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우리의 식이랑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고 고지혈증에는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또는 가족력에서 고지혈증이 심하시다, 그런 경우에서는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식이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시고 잘 조절이 되신다면 평생 드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생제 얘기는 개요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사망 1위가 원인이 뭔가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뭐 암인 경우도 있고 사고사, 정말로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는 많은 원인 중에서 옛날 1900년대 초반 그 이전 시대를 보면 감염병이 1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약들이 발견이 되고 잘 이용이 되고, 또 병원의 문턱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서는 엄청난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서 코로나 때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정말 중환자실 가격 자체가 다르고 정말 문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만큼 감염병 자체로 사망을 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많은 원인들이 있죠. 가장 먼저 사람이 미생물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백신입니다.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 백신 뭐 계속 연령층 확대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회사 모더나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뭐 얀센도 뭐 미국에서 준다고 그랬고, 어쨌든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백신이 처음 개발이 되고 사람에게 시도가 되면서 인류는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굉장히 자신을 잘 보호할 수가 있게 됐죠. 또 다른 것은 바로 소독입니다. 그래서 조세프 리스터라는 외과 의사가 있는데 이 외과 의사의 역할은 소독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시키고 이제 정착을 시키셨던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소독을 통해서 사람은 굉장히 미생물로부터의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를 하게 됐지만, 아시다시피 백신과 소독은 예방의 차원이 있고 이미 몸속에 들어온 세균과 미생물에 대해서는 물리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가 백신을 맞은 후에 이 미생물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는 항체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걔네들과 싸워주는 역할을 하지만, 어쨌든 백신을 맞지 않거나 아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생물이 들어온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생물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건은 바로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발견을 하게 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페니실린은 인류가 최초로 사용을 한 항생제이고, 이 페니실린 덕분에 그 이후로 우리가 세균을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많은 약품들이 발견이 되고 또 개발을 해나가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로 수많은 약품들이, 항생제들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을 때는 정말로 안전하게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많은 병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는 뭘까요? 미생물이 생합성한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뒤에서 페니실린의 개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초로 만들어질 때는 미생물이 생합성해서 낸 물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다른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를 해서 항균작용을 나타내요. 다른 미생물들을 못 자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의 감염을 치료하는 게 바로 항생제의 정의라고 약품학 사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형성해낸 물질들을 주로 사용을 했지만, 현대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합성 물질도 개발이 되고, 이미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생성해낸 물질을 가지고 일부를 변형을 시켜서 이제 반합성 물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사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 포켓북이 있는데, 열병이라는 책이에요. 피버라는 책인데, 어떠한 경우에서는 어떠한 항생제를 어떤 용량을 사용을 하고,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무슨 병에서는 어떻게 용량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몇 번 줘야 될지, 정말로 각가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나온 그런 사전이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개정이 돼요. 그래서 저도 매년 이거를 구입을 하고 어플도 요즘 나와서 그런 것들을 다운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종류가 많이 있어서 이제는 외우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레지던트 때만 해도 1년 차가 딱 되면은 우리가 많이 입원했을 때 사용을 하는 항생제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몸무게당 얼마를 쓸지를 줄줄줄 외워가지고 맨날 이제 4년차 선생님들 앞에서 시험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화의 최대 용량을, 이제 몸무게를 30kg로 봤을 때 30kg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10kg 기준으로 어떻게 약품을 쓰고, 이거를 약품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갑자기 얘가 경기를 하는데 항문으로 주는 약은 몇 킬로그램당 얼마를 줄지, 링거로 주는 약은 킬로그램당 얼마를 줄지, 해열제는 킬로그램당 몇 미리그램을 줄지, 몇 cc를 줄지, 이런 것들을 줄줄줄 외우고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계속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류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푸른 곰팡이라고 불리는 페니실리움 속에 있는 곰팡이의 현미경 사진인데요. 실은 플레밍이라는 과학자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전 소독법을 개발했던 조셉 리스터, 그리고 영국 의사 윌리엄 로버츠 외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뭔가 이 곰팡이가 있으면은 세균이 좀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라고 기록에 써놓고 어떠한 일기장에도 써놓고 이러한 기록들이 계속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 균이 내뿜는 어떠한 물질이 이러한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전까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옛날이죠. 1800년대면은요.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사진에서 보셨던 머리 2대8로 멋있게 넘기신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분이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개발 뒷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플레밍이 항생제를 찾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실험이 계속 안 되고 게을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플레밍이라는 분은 원래는 이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시는 과학자였으니까 의사가 아니었는데요. 포도상구균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부 감염을 많이 일으키는 포도 모양의 동글동글한 이제 균이다라고 해서 그람 양성균의 종류인데 이 세균을 배양을 하고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시던 과정에서 연구가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세균 배양 벽시 있잖아요. 아가 플레이트라고 하는 동그란 거 거기에 이제 균을 이렇게 배양을 시키려고 바르고 이거를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그 얘네들을 배양시키는 그 냉장고가 아니라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고 휴가를 떠났어야 됐는데 제가 들은 한 일화에서는 이거를 집어넣지 않고 너무 실험이 안 되고 짜증나고 빨리 휴가를 가고 싶어서 얘네들을 접종만 시키고 그냥 방에다가 놓고 휴가를 떠나셨대요. 그리고 약 9일 정도 있다가 다시 실험실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연구를 시작해볼까? 그리고 이 아가 플레이트를 딱 봤더니 원래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균들이 예쁘게 자라 있어야 되는데 배양 접시에 앞에서 보셨던 그 푸른색 곰팡이인 그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얘 이름이 페니실리움 노타둠이라는 그러한 곰팡이 균이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버려야지. 그러고 버리려고 했었는데 딱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 동글동글한 게 이제 포도상 구균들이 자기네가 군집을 이룬 건데요. 요 곰팡이균 사이로 물론 아주 안 자라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 군집이 별로 없다가 점점 갈수록 군집들이 자그만 애들이 생기고 갈수록 이제 큰 군집이 생기고 군집이 더 많아지죠. 이상하네? 왜 곰팡이균 주위로는 균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멍멍개님. 균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지?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여러 문헌들에서도 보고 들은 얘기로는 이 밑에 층에서 이 페니실리움 노타둠을 포함한 여러 가지 8가지 종류의 곰팡이를 키우는 연구실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더운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곰팡이들이 바람을 타고 이 위층 실험실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인큐베이터 안에 안 들어간 이 플레이트가 있어서 이 위에 얘네들이 오염이 된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28년에 처음 이러한 현상을 발견을 하고 29년에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앞에 많은 과학자들이 뭔가 이 곰팡이균 옆에서는 뭔가 세균들이 잘 안 자라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뭔가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 편하게 페니실린이라고 이제 플레밍이 이름을 붙이고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낸 거예요. 29년도에. 그러면 굉장히 과학계에서 획기적으로 난리가 났겠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과학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저희 생각을 해보면 황우석 박사님의 논문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뭐였었던지 기억이 혹시 나세요? 다른 과학자들이 그 논문을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재현성이 없다는 거예요. 논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실험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데이터를 발표를 했을 때 다른 과학자들도 그거를 똑같이 실험을 했을 때 재현이 돼야 돼요. 근데 재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이 아무리 플레밍처럼 이거를 해봐도 이렇게 같은 플레이트 안에서 곰팡이랑 균이 자라고 이것들을 억제하는 모습이 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리고 바로 인기가 사무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저도 지금 반팔 스웨터 좀 두꺼운 걸 입고 있는데 우리가
여름에는 더워야 되죠. 근데 요 28년도 플레밍 박사님이 휴가를 떠났던 계절에 런던이 이상 기온이었대요. 그래서 평소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여야 되는데 20도 초반 중반으로 온도가 되게 서늘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페니실리움 노타둠이라는 세균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잘 자란다 그래요. 20도씨 초반 중반 요 온도에서 잘 자라고 말씀드린 요 포도상 구균은 35도 좀 사람 몸과 비슷한 체온의 따뜻한 온도에서 잘 자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플레밍이 이거를 접종하고 갔을 때는 날씨가 따뜻해서 얘네가 자라고 있다가 플레밍이 휴가를 간 사이에 날씨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뚝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포도상 구균은 잘 자라지 못하고 밑에서 바람을 타고 올라온 곰팡이균이 확 잘 자란 거예요. 근데 다시 플레밍이 휴가를 갔다 오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페니실린 노타둠이 분비했던 페니실린이라는 이 물질 때문에 상대적으로 균은 자라지를 못하고 죽게 되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재현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생화학자인 언스트 체인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페니실린을 개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연구들을 하려고 하다가 플레밍의 제자가 가지고 있던 이 균주들을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페니실린을 분리를 해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페니실린을 받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양 조건들이 까다롭고 이 물질들을 분리해내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귀하게 모아서 맨 처음에 사용을 했던 거는 어떤 경찰이 장미 가시 얼굴이 긁혔는데 이게 감염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막 눈이 실명이 되고 뇌에 염으로까지 번졌는데 이 약을 어렵게 구해서 쓰니까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대요. 근데 그랬다가 그때는 이 약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꾸준히 못 써가지고 이분이 결국에는 5일 만에 사망을 하시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또 몇 년 후에 어떤 아기를 낳고 나서 이 밑에 부분에 감염이 있었던 어떤 산모분이 있었는데 열이 40도가 넘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약을 구해서 다시 사용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열이 37도 일부로 떨어지고 확확 좋아져서 거의 죽어가던 분이 90세가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 약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미량을 가지고 완전히 치료하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플레밍은 결국에는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고 이 페니실린 때문에 노벨 의학상을 3사람이 같이 받았는데 플레밍이라는 분만 페니실린 하면 기억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참 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기도 쉽지가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온도의 그러한 여러 가지 기온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요소?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는 이런 운빨도 좀 따라줘야 되고 저도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고 보면은 진짜 운이 좋을 때는 정말로 연구가 척척척 잘 진행이 되지만 연구가 안 될 때는 똑같은 걸 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뭐 젤 이런 거 할 때도 젤도 찢어지고 뭔가 안 될 때는 계속 안 되고 정말로 너무 과학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분이서 똑같이 이제 노벨상을 받지만 한 사람만 기억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참 사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항생제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떠한 종류로 나누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떠한 감염에는 어떠한 항생제가 잘 듣는지로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떠한 균을 죽이느냐에 따라서 항생제를 나눌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가장 항생제를 말할 때 가장 먼저는 어떠한 작용 기전으로 항생제가 작용을 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춘 날다람쥐님 말씀대로 이름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계속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항생제 공부를 열심히 한 게 2017년
이후로는 이제 제가 소화 감염 파트에서는 좀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때처럼 달달 외지는 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클릭 하나로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굳이 더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외우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용량 이런 것들을 헷갈리는 것 대신에는 차라리 찾아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위영성님, 맞아요. 과학 시간 해봐서 아시죠? 교과서에 나오는 걸 재현하는 건 진짜 힘듭니다. 우연에서 발견되는 게 많아요. 멍멍개님,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우연을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하는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크롱프렌즈님, 운빨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특히 수능도 진짜로 이렇게 해서 찍어도 맞는 답만 고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부에서는 맞는 생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항생제 종류를 작용 기전 중심으로 좀 볼게요. 모든 세균이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세균은 사람의 세포와는 다르게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벽을 합성하는 것이 잘 되지 않게 막아주는 게 우리가 이제 페니실린계 그리고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입니다. 근데 아까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도 여기에 속하고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베타락탐환이라고 그래서 탄소 3개와 뭐 질소 하나가 있어서 이런 동그란 구조, 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균들도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하면서 이 베타락탐환을 쪼개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니실린 또는 세팔로스포린 계통의 항생제를 썼을 때 이 베타락탐환을 깰 수 있는 물질을 생성해내는 그런 세균이 운이 없이 나한테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들은 효과가 없게 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내성을 갖는 그런 균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 베타락탐환을 깨는 물질을 막아주는 효소를 가진 항생제를 이렇게 같이 결합을 시키는 항생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아모클라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여러 항생제들이 있는데요. 세균이 똑똑해지는 만큼 사람들도 다시 똑똑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포벽 합성을 못하게 만드는 항생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는 세포막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기능이 저해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자기의 모양을 갖추고 또 대사 물질들을 내보내고 뭐 필요한 것들은 흡수를 시키고 여러 가지 뭐 능동 수송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항상성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증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포막 기능을 저해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항생제 중에 하나는 이제 폴리믹신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콩팥에 굉장히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이제 연고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고 나중에 다른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람 음성세균을 이제 죽이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 연고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균들도 우리 사람들처럼 DNA를 전달해서 RNA에서 다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 복제도 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는데 이러한 대사 중에서 엽산의 합성을 저해를 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또 다른 항생제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솔포나마이드라는 계열의 항생제고요. 또 다르게는 이제 핵산, 그래서 DNA 합성을 저해한다거나 RNA 합성을 저해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항생제 물질들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DNA든 RNA든 핵산이 합성되는 것을 결국에는 저해시키는 물질들로 DNA 합성 저해제는 퀴놀론계가 어른들한테 많많이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거고요. RNA 합성 저해제의 굉장히 대표적인 거는 이제 결핵약으로 잘 알려진 리팜피신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용을 하는 부분이 또 있고
마지막으로는 단백질을 합성시키는 것을 저해시키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열, 마크롤라이드 계열,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이렇게 있는데, 테트라사이클린 계열도 아이들한테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크롤라이드 계통은 이제 우리가 중이염이라든지, 요즘은 중이염은 내성이 많이 생겨서 사용을 안 하는데,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여러 가지 폐렴이라든지 그런 질환들이 의심이 될 때, 또는 백일해가 의심이 될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항생제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험약으로도 많이 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작용들로 이렇게 어떻게 항생제가 이제 세균들을 물리치는 작용을 하는지 그룹핑을 하는 이렇게 대표적인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하기보다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예를 들면 폐렴, 그 다음에 중이염, 요로감염, 장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계통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대략의 치료 기간들이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좀 다음 주부터는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제가 좀 준비하고자 합니다. 항생제를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교대 감염, 그래서 아까 이제 빈군님께서 항생제를 많이 쓰면 장내 미생물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도 이제 말씀 주셨잖아요. 항생제를 쓰고 나서 설사를 많이 해서 변비가 해결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서 설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기준에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5cm, 7세 이하의 아이들에서 항생제를 사용할 때, 설사를 할 때는 이러한 정장제들을 같이 주는 게 급여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장기간 오래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필요한 경우에서는 짧게 사용을 해서 장내 미생물의 교대 감염이라고 그러죠. 나쁜 애들이 좋은 애들을 대체하는 그러한 증상들을 막아주는 게 좋고, 필요하다면 이제 유산균들을 복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어쨌든 교대 감염과 내성, 아까 말씀드린 내성 부분, 그리고 항생제도 용량을 많이 사용을 하거나 어떠한 약을 사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콩팥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 컨디션에 따라서 독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병 그 책에서도 보면은 이 사람의 콩팥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용량을 어떻게 조절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염된 세균에 가장 특이하게 작용을 하는 항생제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이렇게 시험 문제 이런 거 많잖아요. 어떻게 되는 3가지를 쓰시오. 꼭 3가지나 5가지를 외우게 되는데, 저희 의과대학 시험에서도 보면은 이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신생아에게서 폐혈증을 가장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균 3가지를 나열하시오. 중이염을 가장 전통적으로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세균 3가지를 얘기를 하시오. 그 다음에 폐렴을 잘 일으키는 균 3가지를 쓰시오. 근데 이 폐렴도 사회에서 그냥 획득한, 예를 들면 그냥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폐렴,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오랫동안 있었을 때 잘 걸리게 되는 폐렴, 그 다음에 기도삭간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분들이 잘 걸리는 폐렴균, 이런 것들이 다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요로 감염을 잘 일으키는 균은 이런 피부에 어떠한 균들 잘 일으키는 균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희가 열심히 의사가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은 당신들의 과에서 1순위로 선택을 하게 되는 항생제 종류는 바로 그 병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는, 가끔은 나라마다도 다른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항생제 내성률이 조금 높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1차적으로 사용하는 약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성인과 소아에서 1차로 사용하는 항생제가 다른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균에 특이하게 작용을 하는 항생제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되도록이면 단일 약물 1가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초반에서 말씀드렸지만 감기 걸렸다고 항생제 2가지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증상이 심한 경우 또는 병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다고 그 균을 커버를 하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 항생제를 썼는데도 잘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균 검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는 불가피한 경우에서는 2개 이상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일 약물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기본적인 항생제 위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게 커버를 해주는 항생제 위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요. 위영선님 항생제 알약 말고 주사 놔달라는 분 꽤 많이 봤는데 항생제 주사와 알약은 효과상의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일부 약들은 먹는 약으로만 나오는 약들이 있고 링거로만 나오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결핵약, 항결핵약 제제들도 1차 기본적인 약물들은 다 먹는 약이죠. 4가지 종류. 근데 이걸로 치료 실패가 되거나 내성이 있는 경우에서는 주사를 맞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항생제는 먹는 약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먹는 약은 속쓰림 증상이 링거보다 덜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링거를 통해서 혈액으로 곧장 들어간 경우에서는 먹는 경우보다 효과가 더 빨리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기분에 따라서 뭔가 이제 우리가 수액을 맞으면서 거기다가 놓으면은 뭔가 효과가 더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열이 많이 나는 경우에서는 링거를 맞으면 이제 열이 잘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탈수가 될 경우에서는 열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주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먹는 약으로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위중하냐에 따라서 입원을 해서 주사를 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약제라면 효과상의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작용하는 시간이라든지 부작용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왠지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가 있잖아요. 뭔가 먹는 것보다는 주사를 맞으면 더 잘 낫 것 같은 이러한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항생제 오남용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각심을 갖자라고 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질환을 치료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오남용을 계속하면서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자라고 11월 첫째, 둘째 주에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항생제 내성의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반드시 처방한 경우에서만 항생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만큼 이제 약국에 가서 항생제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약사 선생님들이 그냥 주시고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남한테 얻어서 사용을 하던 그런 게 아니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처방한 경우에서만 항생제를 사용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이 있다고 저 항생제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환자분들도 고객이시고 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분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의사 양반 당신이 그때 나 약 안 줘서 내가 증상이 이렇게 심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의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적응증이 없고 뭐 급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달라고 하는데 안 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책임질 방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적극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에서는 달라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본인 건강에도 좋고 또 항생제 내성을 생각했을 때라도 나중에 필요할 때 진짜 사용하실 때를 대비해서 요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처방받은 방법대로 그리고 기간을 지켜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병에서는 항생제를 2주 이상 사용을 해라. 최소한의 기간이 2주라는 거죠. 또는 항생제를 일주일 사용을 해라. 5일을 사용해라. 3일을 사용해라. 항생제 종류 그리고 용량 따라서
용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 마음대로 내 증상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3일치 줬네? 이틀만 먹어야지?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가 항생제 효과를 보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가장 건강한 용량과 기간을 정해놓고 최소한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주시는 게 좋고 특히 결핵약 같은 경우에서는 그 방법과 기간을 지키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막 조절을 했다가는 결핵 내성균주가 생겨서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먹는 약으로 끝날 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생제는 치료에 정해진 기간을 지켜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 예방 수칙 이건 언제든지 중요하죠. 그래서 손 씻고 예방접종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른 같은 경우에서는 놓치기 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파상풍 예방접종을 10년에 한 번씩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에 대해서 10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항체가 보호 레벨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그 균주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내가 충분히 방어를 할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상풍 10년에 한 번씩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만약에 이제 손주를 본다 또는 신생아를 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가사도우미라든지 육아도우미를 하신다. 요즘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모님들을 찾는 과정에서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동네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은 좋아하니까 뭐 등원도우미, 하원도우미 뭐 이러한 짧게 베비시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서도 반드시 그러한 아이들을 보기 2주 전에는 최소한 2주 전에는 파상풍 주사를 꼭 맞으실 것. 특히 백일해가 포함된 거를 맞으시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맞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독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본인이 맞아야 되는 위험군이시라면 1년에 한 번씩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거를 이번에 한 번 맞고 끝날 것인가 매년 맞을 것인가 뭐 변이가 더 심해지면은 뭐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베트남에서는 3중 변이 때문에 뭐 사망률이 다중 변이 때문에 사망률이 뭐 3배 이상 늘었다. 뭐 환자가 3배 이상 늘었다. 30배인가요? 뭐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돼야 될지 아직 정해진 폴리시는 없지만 코로나 백신도 아마 조만간 어떠한 규칙이 정해지면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폐구균 같은 경우에서도 65세가 넘으시면 보건소에서 맞춰주시는 것들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생제, 그 다음에 또 수막구균에 대해서는 워낙 요즘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각심을 좀 갖고 우리가 다시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뭐 반드시 고위험군에서는 꼭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꼭 백신들을 조금 어르신들도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항생제 개요고요. 질문을 좀 봐볼까요? 통계는 내 운명. 통계 너무 잘하시나 봐요. 나중에 제가 논문 쓸 때 꼭 연락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계가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3세대 퀴놀론계 항생제만 드시면 온몸이 쑤시신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천식이 있으시다고 항생제를 무조건 쓰실 필요는 없지만 천식이 조절이 잘 되시면 감기가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천식 조절을 확실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천식 약을 흡입제를 사용을 하시는지 흡입제도 규칙적으로 잘 사용을 하시는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천식 흡입제를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규칙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일주일에 개수를 세셨을 때 그 이제 벤톨린 같은 거를 내가 2-3번 이상 쓴다. 그럴 경우에서는 약을 올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통계는 내 운명님 천식 치료는 가까운 내과 선생님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상의를 하시면서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용법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약을 고르셔야 돼서 정말로 밀접하게 선생님들과 잘 상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퀴놀론계 항생제 먹고 저도 몸이 아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퀴놀론계 항생제 말씀을 드릴 때 뭐 근육통이라든지 몸살 기운 이러한 부작용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몸이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랑 조금 그러한 체질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기관지 확장제도 드시고 있으셔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영선님, 약국 용지 몇 세대 인지 다 뜨는데 1세대 항생제 처방전 돌팔이라고 누가 욕을 하던가요? 이게 1세대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 감염이라거나 이제 연조직염이 가벼울 때는 1세대 항생제, 1세대 세팔로스포린부터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를 처방해줬다고 해서 욕하는 약사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예를 들면은 폐렴이 심한데 또는 중이염이 심한데 1세대 항생제를 줬다. 이런 경우에서는 돌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감염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항생제의 단계가 있고 항생제 단계도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이러한 감염병에서는 이거부터 쓰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라고 막 엄청 논문이 많이 나와도 우리나라 심평원은 굉장히 늦게 보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삭감당하고 의사로 하여금 못 쓰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료의 문턱이 낮은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관리를 심하게 당한 경우에서는 환자분들이 빨리 나을 수 있는 걸 이 약품을 써서 부작용이 있고 이 약품을 써서 증상이 빨리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심평원의 허락을 받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세대가 높다고 좋지 않고 1세대 세팔로스포린, 2세대 세팔로스포린, 3세대 세팔로스포린 나중에 제가 또 다루겠지만 세대에 따라서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세대에 따라서 커버를 하는 균의 종류가 있습니다. 1세대는 그람 양성, 2세대는 뭐 그람 음성, 3세대는 뭐 그람 음성이지만 양성도 일부 커버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약사분이 계시다면 거기 말고 더 좋은 약사 선생님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킹레아님, 가다실은 나라마다 조금씩 규정이 달라요. 적응증이 달라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9세 이상에서 맞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미국 12세 이상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만 15세가 되기 전에 1차 접종을 시작을 늦어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특히 가다실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만 14년 11개월까지 1차를 시작하셨으면 2번만 맞아도 됩니다. 근데 15세가 넘어서 맞으시면은 3번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국가는 본인 부담으로 다 돈을 내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왕 맞을 거 2번 맞는 게 더 좋잖아요. 주사라는 게 또 맞는 자체의 공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세에 맞으라고 우리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성경험이 있는 여자아이들의 첫 경험 나이가 12.6세인가 5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 이전에 완료를 해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세에 접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외국을 나가신다 그런 경우에서는 어쨌든 최소 연령은 9세인데요. 보통 제가 저희 환자들 옛날에 제가 이제 외국인 진료소에서 일을 할 때 외국 아이들한테는 11, 12세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막구균 주사랑 파상풍 주사를 맞기 때문에 그때 그냥 같이 맞으라라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1, 12세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고 파상풍 주사를 맞으러 가셨을 때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킹레아님, 국가병원 약 성분이 틀리다. 약 성분이 틀리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오리지널 약이 있고 카피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품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페이턴시라고 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특허권? 그래서 10년 동안은 그 약의 카피약을 만들지 못하는데 10년이 지나면 그 특허권이 풀려서 너도 나도 그거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따라서 상급 병원일수록 오리지널 약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나는 오리지널이 좋은 것 같아라 해서 오리지널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환자분들의 비용을 생각을 해서 이제 카피약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좀 뭐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같은 성분의 약이 있다면 오리지널을 먼저 사용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경우, 약 성분이 다른 경우, 성분이 다르진 않고 제약회사가 다르고, 이제 예를 들면 이부프로펜 계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브루펜도 있고 챔프에서도 나오고, 같은 이부프로펜 계열을 쓰지만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조 제품들이 다르면서 맛이 다를 수도 있고, 약간의 부작용들이 다를 수도 있고, 환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뭐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효과들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쓰셨을 때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환자들이 더 반응이 좋았고 내가 먹어봐도 이게 좋았다라는 약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병원마다 사용하시는 약이 같은 성분이라도 다른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킹미아님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볍고 재미있는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사랑하는 오아클님 힘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질병부터 먼저 시작을 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중이염에 대해서 중이염 항생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중이염 항생제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6월 14일에는 제가 특별 손님을 모십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이신 김남욱 원장님 제 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가 대략 잡기로는 우리 아이들을 저도 키우고 김남 선생님도 아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을 위주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이러한 주제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백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일은 항생제가 아니라 소아정신과 주제고 21일은 다시 이제 항생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